자, 2월 19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단원이고요. 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 처음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리스트의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에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주제는 일전에 문자열에서도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와 그 메서드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살펴볼 때는 여태까지랑 같이요. 그냥 코드를 통해서 바로 내용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트하고 약간 형제 같은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이 튜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그래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 그 다음에 리스트 내장 함수 메서드, 튜플을 이제 전부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면 됩니다. 자, 약간 딴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책 보면서 도대체 학습 목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 안 읽지 않나요, 이거? 근데 이제 뭐지? 이게 그 여기 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학원이니까 뭐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이나 그런 거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국비지원 학원 같은 데는 첫 해는 그냥 아무나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2년 차부터는 이제 직훈교사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그 교육학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다음 그 자격증을 따야만 이제 강의가 계속되고, 이제 3년 정도 강의를 하면 이제 2급으로 이제 승급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학을 좀 곁들여서 들은 게, 학습 목표라는 거를 작성을 할 때 항상 문장이 뭐뭐 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야 된대요. 이렇게 제약을 놓고 나니까 문장이 맨날 뻔해지더라고요. 자, 어쨌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문자열 인덱싱 슬라이싱이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 어저께 나왔었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겁니다. 인덱싱은요,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어제 썼잖아요, 우리. 그게 인덱싱입니다. 리스트 원소에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인덱스 번호를 활용해서 0번째 항목을 출력하거나, 혹은 1번째 항목을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아니면 리스트의 특정 원소 값을 바꾸거나, 어제 썼던 모든 과정이 인덱싱입니다. 이건 가뿐하죠. 자, 그럼 이제 슬라이싱. 문자열하고 규칙은 똑같아요. 리스트의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인덱스가 0, 1, 그 다음에 2, 3, 4죠. 2, 3, 4. 자, 이렇게 있을 때 1:4라고 하면은 1번째부터 4번째 것까지가 아니라 이 끝 위치는 항상 그 전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끝 위치 같은 경우는 지정된 위치에 왼쪽 것까지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들어맞는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을 드러내니까 드러낸 결과도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의 인덱싱은, 문자는 사실 이게 다였죠. 근데 리스트의 인덱싱은요, 약간 좀 용법이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자, 1:4까지 여기였죠. 여기에다가 2, 3, 4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을 하면은 딱 들어맞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통째로 교체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예외 상황을 좀 볼까요? 자,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를 이제 바꿀 거예요. 1:4까지 여기까지에다가 3개를 지정했는데 더 많은 거를 들이대면요. 자,
3칸을 지정했는데 거기다 6칸을 들이대면은 늘어나요. 그 뒤에 있는 건 뒤로 밀리는 거죠. 자, 3칸을 지정하고 6칸을 들이대면은 애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똑같이 1부터 4까지를 지정할 거예요. 1부터 4에다가 3칸이죠. 근데 거기다 1칸짜리를 집어넣으면요, 나머지 2칸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슬라이싱으로 지정한 위치에다가 더 짧은 길이의 리스트를 대입하면은 리스트의 길이가 축소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거 파이썬에만 있어요. 자, 그럼 응용을 하면 내가 리스트의 맨 앞에다가 뭔가 삽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요, 얘가 지금 데이터니까 데이터에 0번째부터 1번째 전까지에다가, 그러면은 0번째부터 1번째 왼쪽 것까지가 요거 하나잖아요. 거기다가 10, 20, 30, 40을 넣어라.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이 4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10, 20, 30, 40, 200, 300, 400, 500이 되겠죠. 여기 맨 앞에 추가하는 거는 별도의 메서드가 제공이 되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확장할 수 있다, 혹은 축소할 수 있다요. 자, 그럼 응용해 볼게요. 1부터 4까지 아까랑 똑같이 여기를 지정하고요, 여기다가 빈 리스트를 대입하면요, 지워집니다. 그냥 지우고 말아요. 자, 확장 혹은 삽입될 항목이 없으니까 지정된 구간을 삭제하고 끝냅니다. 자, 리스트 슬라이싱의 특성이었고요. 이번엔 리스트 관련 함수들, 요거는 조금 이따 실습 코드로 같이 볼게요. 실습 코드로 이제 같이 볼 거고요. 바로 3단원 튜플입니다. 자, 튜플은요, 리스트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져요. 대신에 만들 때 리스트는 대괄호로 만들죠. 튜플은 소괄호로 만듭니다. 자, 5명의 학생, 정수값을 갖는 튜플이에요. 문자열을 갖는 튜플입니다. 자료용의 혼합도 사용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기 때문에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을 출력을 합니다. 이것까지 보면 리스트랑 똑같죠. 근데 리스트랑 뭐가 틀리냐? 리스트는 한번 바꾼 후에 원소의 값을 변경할 수 있었어요. 근데 튜플을 만들고 나면 원소 값을 못 바꿔요. 그래서 std의 0번째에다가 초로를 넣어라 라고 하면 에러 나요. 그래서 읽기 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리스트가 더 넓을까요? 튜플이 넓을까요? 그쵸? 그래서 안 써요, 튜플. 물론 모든 사람이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1도 안 써요, 튜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튜플로 할 수 있는 건 리스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튜플을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이게 책들은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특성만 정리한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상관없어요, 튜플은. 진짜 1도 지장 없어요. 저는 1도 안 써요. 튜플을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좀 가끔 보면은 함수를 아직 안 배웠구나. 함수 개념은 얘기했죠, 참.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반환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함수는 한 번에 한 개밖에 값을 반환을 못해요. 근데 이제 반드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리스트나 튜플로 묶어서 반환하면 돼요. 그때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반환할 때 파이썬 기본 내장 함수들은 대체로 튜플로 리턴을 해요. 근데 그걸 리스트로 리턴해도 1도 영향 없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내장 기능들이 튜플 쓰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제가 직접 코딩할 때는 저는 진짜로 튜플 하나도 안 씁니다. 사실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코드로 요 내용들과 함께 그 리스트 내장 함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전에 자바를 수업해서 코드가 자바가 열려있네요. 실습하실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익스텐션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확장팩.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과목들을 다 결합해서 이제 깔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파이썬 하면서 이렇게 많이까지 까진 않죠. 그래서 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VS 코드 PDF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PDF 파일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애거든요. 이런 종류의 PDF 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월등히 다운로드 수가 많으니까 얘를 깐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기능이 좀 다르더라고요. VS 코드 PDF라는 걸 깔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PDF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요거 열어놓고 이제 PDF도 열고. 그럼 여러분들 PDF 보시면 맨 뒤에 그 실습하실 코드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도 양쪽으로 여시면 PDF랑 코드 보면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리스트 코드 보죠. 자, 먼저 인덱싱입니다. 자, 5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샘플 A는 100, B는 200, C는 3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출력할 때 보통 파이썬의 FM 방법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했죠. 근데 주피터를 쓸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코딩 툴은 이런 거 지원 안 해요. 주피터를 쓸 경우에 한해서만 변수 이름을 딱 명시하고 그냥 실행하면 걔를 출력해줘요. 근데 이게 블록 하나에 한 번밖에 못 써요. 여러 개 변수를 이렇게 처리하면은 마지막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블록 하나당 변수를 한 개밖에 못 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 변수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프린트랑 이렇게 곁들여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이럴 바에는 그냥 여러 개를 출력할 거면 프린트를 쓰시고요. 딱 하나만 출력할 거면 변수 이름 바로 부르시면 돼요. 자, 1번째 접근 20을 출력할 거고요. 마이너스 1번째 접근, 그러면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앞으로 갈 때는 0부터 시작하는데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5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리스트 슬라이싱, 문자열하고 똑같은 규칙이었어요. 자, 리스트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1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 0, 1, 2, 3, 4인데 1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니까 70, 80. 자, 앞에 게 없으면 처음부터 3번째 전까지죠. 자, 여기는 70, 8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밑에는 처음부터 3번째 전까지니까 여기는 60, 70, 80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세 번째부터 끝까지니까 90하고 100이 나오겠죠? 90, 100. 자, 앞뒤에 숫자 아무것도 없고 콜론만 덩그러니 있으면 전체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요 경우에는 이럴 거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랑 변수 그냥 쓰는 거랑 좀 달라요. 이게 그냥 출력할 때는 차이가 없는데 그 리스트를 다른 변수에다 대입하거나 뭐 그럴 때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요. 그거는 조금 진도가 더 나가면은 뒤에서 그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는 걸 소개해드린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1번째부터 마이너스 2번째 전까지. 자, 리스트 다시 보면은 0, 1 여기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정된 거 왼쪽 거까지라고 했으니까 70, 80 나오겠네요. 자, 여긴 실행하면 왜 20? 1번째. 잠시만요. 리스트가 요거고. 제가 이 블록을 실행을 안 했네요.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 괄호가 비어 있어요. 이건 실행이 안 된 블록이었죠. 여기 지금 실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만든 요걸 갖고 계속했네요. 자, 순서대로 실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나왔고, 이거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가 20, 30이 아니라 70, 80. 밑에 거도 60, 70, 80. 얘는 90, 100. 얘도 전체 값이 바뀌죠. 제가 여기를 실행을 안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아까 맨 위에서 만들었었던 마이리스트 갖고 계속 결과가 출력된 거예요.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블록 옆에 대괄호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그 값이 비어 있으면은 그 블록이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내장 함수입니다. 어제 나왔던 애 또 나왔습니다. 렌입니다. 렌은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어떻게든 개수를 세줍니다. 문자열이면은 글자 수를 세주고 리스트면은 원소 수를 세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3개라고 나오겠죠? 자, 이번엔 내장 함수 del입니다. del은요, 지정된 위치를 지웁니다. 여기를 지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뻥 뚫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뒤에서 땡겨서 메꿔요. 그래서 실행하면 13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리스트의 정렬입니다. 마이 리스트가 4, 2, 5, 3, 1이에요. 그냥 그대로 한번 출력해봤고요. sorted에다가 리스트를 주면은 이 리스트의 원소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반환해요. 이때 원본은 유지됩니다. 정렬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반환되는 거지 원본은 유지돼요. sorted 함수한테 리스트를 주면서 리버스는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부가적으로 주시면 역순 정렬합니다. 자, 이렇게 정렬 리턴된 거를 또 출력을 해보고 나서 원본을 다시 한번 출력해 봤어요. 원본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요. 순서대로 정렬, 역순으로 정렬, 그 다음에 원본 다시 출력했을 때 원본은 그대로 있죠. 정렬된 복사본이 반환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장 함수예요. 이번엔 리스트 자체가 갖는 메서드입니다. 자, 리스트 자체도 객체예요. 그래서 리스트.count 하고서 숫자를 줬는데요. 얘는 원소예요, 원소. 요 리스트 안에서 2가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트해서 반환해요. 여기서는 리턴 값이 3이 되겠죠. 2가 3번 나오니까.
remove 아까 del하고 비슷한데요. del 함수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항목을 지워라 라는 뜻이지만 얘는요 10을 찾아서 지워라가 돼요. 몇 번째 항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치하는 걸 찾아서 지워요. 쭉 가다가 얘를 지워요. 대신에 첫 번째 것만 지워요. 얘는 남아있어요. 지웠죠? 자, 만약에 지울 게 없다면 네, 에러 납니다. 지울 게 없다면 에러 납니다. 34,534라는 값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문자열의 find 메서드랑 똑같습니다. 10이라는 위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덱스 번호를 반환해요. 0, 1, 2, 3을 주겠죠.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요. 자, 못 찾으면은 문자열은 find 함수 썼을 때 못 찾으면은 마이너스 1을 반환했죠. 리스트는 에러가 나요. 자, 그 다음 원소 추가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많이 중요해요. 자, append는요 리스트 객체점 append는 주어진 값을 맨 뒤에다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추가가 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append를 호출하면서 딱히 반환을 안 받죠. 원본이 직접 바뀌는 거예요. 이거. 내장함수 계열은 원본을 유지하고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을 반환하는데 메서드 계열은 원본 자체를 바꿔버려요. 리스트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어요. append는 형태가 무엇이 됐건 괄호 안에 있는 얘를 한 개로 봐서 얘를 무조건 요 맨 마지막 원소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하고 6이라는 리스트가 안에 삽입된 좀 변종 리스트가 되죠. 지금 이게 덩어리로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하고 6을 뒤에다가 그냥 하나씩 삽입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append를 그냥 두 번 호출하셔야 돼요. 자, insert는 중간 삽입입니다. 1번째 위치에 인덱스 여기죠? 1번째 위치에 10을 삽입합니다. 아까 슬라이싱으로 처리할 때는 위치가 겹치면 거기를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는데 얘는 그 위치에 삽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을 뒤로 밀어내요. 지우는 게 아니라. 슬라이싱에 삽입하고 좀 달라요. 저 2가 뒤로 밀렸죠? 그럼 맨 앞에 삽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0번째 항목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주석은 제가 100이라고 넣네요. 0번째 위치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항목들이 뒤로 밀리니까 10, 1, 2, 3이 됩니다. 아까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봤을 때 맨 뒤에 추가하는 애였죠. insert 메서드로 append 같은 효과를 낼 거면 자, len이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를 세니까 3이 오죠. 개수 셀 때는 1부터 카운트합니다. 위치를 카운트할 때는 0부터 하고요. 자, insert last index 3에다가 10을 넣어라. 근데 원본이 지금 0, 1, 2까지만 있고 3인위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자리를 만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리스트가 확장 맨 뒤에 추가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만약에 얘를 10이라고 해보면 인덱스가 0, 1, 2밖에 없는데 인덱스가 10인 위치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맨 뒤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보다 무조건 큰 값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리스트 확장. 요거는 사실 리스트끼리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myList.extend myList가 확장한다. 애드온을 파라미터로 줘요. 애드온으로. 그럼 myList에다가 애드온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식이요.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라고 칠게요. A 더하기 B라고 하면은 리스트 두 개를 연결했었죠. 근데 이거는 덧셈이니까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A랑 B 자체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여기는 보면 myList 자체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그 결과를 반영하는 연산자. A 플러스 B를 하는데 그 결과가 A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플러스 이퀄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익스텐즈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자, 원소 삭제입니다. 자,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remove 10. 그러면 10을 찾아서 지워요. 첫 번째 나타나는 10을 찾아서 이거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원소 삭제는 한 번 나왔네요. 얘가 두 번 반복됐네요. 네, 요거랑 중복이 됐어요. 자, 원소 추출 myList.pop이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거를 꺼내서 반환을 하고요. 말 그대로 꺼낸 거예요. 항아리에서 공을 하나 꺼내면은 그 공은 원래 있던 항아리에서 없어지죠.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럼 이 항아리에서는 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꺼냈으니까.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팝으로 출하면 마지막 거를 꺼냅니다. 그럼 K를 출력하면 3이 되고요. 원본에서는 그 3이 없어져요. 말 그대로 꺼낸다예요. 팝은요. 그래서 K는 3, 프린트는 1, 2. 자, 아까 맨 뒤에 추가하는 거는 어펜드였죠. 팝은 그래서 어펜드하고 팝은 항상 짝으로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추가 혹은 맨 마지막 꺼내기. 자, myList.reverse는 요 리스트를 뒤집습니다. 순서를요. 역순으로요. 정렬, sort. 아까도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헷갈려요. sorted한테 myList를 주면은 얘는 원본 변화 없고요. 정렬된 복사본을 리턴을 하는데 리스트 객체점 sort라고 하면은 얘는 원본 변화가 발생을 해요. 정렬을 원본에다 시키고요. 리턴이 없어요.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트를 호출하면서 마찬가지로 리버스 true라고 주시면 역순 정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서드는 요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메서드는 원래는 문자열 객체의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소개했던 게 사실상 맞는 건데 얘가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하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갖고 문자열과 연관이 있거나,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텍스트라는 게 있죠. 이 텍스트 변수에 보면은 각각의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쉼표가 들어 있습니다. 쉼표도 상관없고 슬래시도 상관없고 달러 표시도 상관없고, 어쨌건 문장에서 각각의 부분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가 들어있죠. 이 값을 문자열 객체점 스플릿이라는 함수한테 주면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애를 기준으로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른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이 리스트라고 출력되는 거는 단어들이 잘린 리스트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물론 이거를 어떨 때 사용합니다를 지금 말씀드리려면은 그 사이에 나가야 될 진도들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이 좀 매우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엑셀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중에 CSV라고 하는 포맷이 있어요. 요거 처리할 때 이 스타일을 많이 써요. 자, 다음은요, 슬래시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슬래시를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 리스트라고 리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슬래시를 조인, 참가시킵니다. 마이 리스트에다가. 그러면 이 슬래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이 상태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해서 만들어요. 아까 보셨던 스플릿의 반대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자열을 이렇게 따옴표 열고서 바로 닫아버리는 빈 문자열로 만들면요. 자, empty.join이라고 하면은 빈 문자열이 이 사이사이에 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해서 반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문자열이 띄어쓰기 하나라면 띄어쓰기 하나를 리스트에다 조인시키면은 요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조인이라고 하는 요 기능도 쓸 일이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자, 마지막 튜플. 튜플은 아까 이제 그대로 재현한 거니까요. 요거는 PPT에서도 본 거니까 뭐 다시 또 얘기는 안 할게요. 아까 보셨던 코드랑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예 그냥 그 수업 방식을 이제 픽스를 지은 게요. 이제 우리가 하루에 4교시인데 PPT 하나를 한 교시에 마치려고 하니까 좀 양이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개를 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실습 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예, 뭐 쉬는 시간까지 결합해서 뭐 그 정도로 이제 운영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40분이니까 요거 실습 30분 하시고 10분 쉬시면은 지금부터 40분 후에, 예, 그러면 3시 20분에 뵈면 되겠죠? 네, 3시 20분에 뵐게요. 자, 휴식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강의실이 오후 되니까 갑자기 더워지네요. 네, 난방을 좀 끄고 올게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형식은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파이썬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제공하는 그 메서드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마찬가지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보는 거니까 2단원도 코드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자, 딕셔너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딕셔너리는요, 일단 중괄호를 써요. 중괄호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리스트나 튜플 같이 콤마로 구별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 이런 형식으로 나열을 해요. 이름 콜론 값. 자, 일반적으로 요 이름을요. 요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불러요. 이름을 키, 값을 value. 그래서 딕셔너리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이 딕셔너리는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리고 그냥 퉁쳐버립니다. 이게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처음 보면 말이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회하는 입장으로 이름과 값으로 짝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도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듯이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value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어요.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리스트, 딕셔너리까지. 그러니까 2차 리스트 만들었던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딕셔너리의 value에 새로운 딕셔너리를 할당해서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드레스 데이터라고 해서 주소 앞부분, 주소 뒷부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고요. 바디 데이터라고 해서 키와 몸무게를 쪼개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 타입을 만드는데 주소는 얘를 갖다 걸고요. 바디는 얘를 갖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드레스 콜론 괄호 열고 하위 데이터 또 들어가고 바디 콜론 괄호 열고 여기서 또 닫히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리스트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차원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좀 보기 좋게 코딩한다라고 해서요. 중괄호 사이에 들여쓰기를 좀 넣고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피터에서요, 이 코드 왼쪽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아랫방향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중괄호 단위로 코드를 접었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블록화돼요, 코드가. 데이터가 계층화되는 거예요. 스튜던트의 어드레스와 바디가 있는데 스튜던트의 어드레스는 ADR1과 ADR2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트리 구조처럼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층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딕셔너리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 구조인 경우도 있어요.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딕셔너리의 이름에 해당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의 원소가 개별적인 딕셔너리인 거예요. 자, 리뷰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리뷰의 아이템스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입니다.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로 인덱스가 부여돼요. 자, 이 상황에서 0번째는 이메일 컨텐트, 1번째도 이메일 컨텐트, 2번째도 이메일 컨텐트. 자, 이럴 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딕셔너리들은 사실상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있는 딕셔너리들은요 키가 다 똑같아요. 그래야 균일한 형식을 만드니까요. 대체로 이런 형태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접하는 목록 형태의 데이터들이에요. 리뷰 목록, 상품 목록, 댓글 목록, 뭐 영상 목록, 어떤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딕셔너리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딕셔너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yDic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이름은 철수, 폰은 요거, 생일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딕셔너리에 이름 만드실 때 주의하실 게요. 문자열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거랑 비슷한 게 있기는 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근데 대체로 이름은 따옴표를 안 쓰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따옴표 안 쓰면 에러 나요. 이름에 따옴표를 꼭 넣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불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의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객체 이름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키를 마치 리스트 인덱스 쓰듯이 적용하시면 돼요. myDic에서 name이라는 항목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철수가 출력되는 거고요. myDic에서 폰이라는 거를 여기다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복사해서 출력을 하겠죠. 자, myDic의 name에다가 호영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요 name에 해당하는 거에서 철수를 지우고 호영이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원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하면 myDic 출력했을 때 이름이 호영으로 바뀌었죠. 자, 특정 원소의 값 삭제하기. 이거 리스트 할 때랑 마찬가지로 대리라고 하는 내장함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벌스가 없어졌죠. 여기는 제목이 리스트 사용 제약이 아니라 딕셔너리 사용 제목인데 리스트 사용 제약이라고 잘못 들어갔네요. 자, 딕셔너리도 리스트하고 비슷한 사용 제약이 있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키의 값을 출력하거나 다른 변수에 복사하려고 들면 에러나요. myDic에서 weight라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출력한 거 보면 weight가 없거든요. 없는 걸 출력하려고 들면 에러납니다. 에러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없는 거에다 뭔가 대입을 하면요. 현재 myDic은 요거만 있어요. height라고 하는 키에다가 뭔가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만들고 들어가요. 확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는요. 키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키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마지막 거 하나만 남고 앞에 거는 다 없어져요. 정확하게는 MSG가 처음에 헬로였는데 거기에다 월드를 더 씌운 거고 마지막에 파이썬을 또 더 씌운 거니까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MSG라고 출력해 보면은 파이썬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정보의 계층적 표현입니다. ADDR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그레이드는 국어 78, 수학 77, 영어 82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자, 멤버가 있을 때 유저 아이디는 파이썬, 문자열, 에이지는 20, 나이, ADDR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주소값, 리스트죠. 그레이드는 또 앞에서 만들어 놓은 점수, 얘는 딕셔너리죠. 이렇게 해서 멤버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복합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계층화된 값에 접근하려면 요거 자체가 지금 멤버거든요. 멤버의 ADDR이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멤버의 ADDR의 0번째라고 하면은 서울.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의 그레이드의 코리안. 요게 멤버인데 그레이드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또 딕셔너리죠. 그 딕셔너리 중에 코리안에 해당하는 거니까 98을 꺼내서 주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위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연결하는 식으로 코딩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괄 코딩하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mydig이니까 mydig의 city라고 하면은 연결되는 게 이거죠. 여기에서 0번째라고 하면 서울이고요. population의 0번째, date의 YY니까 이 값이 되겠네요. 자, 여기 실행 버튼 옆에 보시면은 아랫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얘를 누르시면은 얘는 디버거 셀이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코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랫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요걸 누르시면 이제 딕셔너리의 중괄호 단위로 코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바깥의 괄호 모양을 보면 괄호 모양으로 종류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0번째 네임, 0번째 KUR, 0번째 ENG, 1번째 네임, 1번째 KUR, 1번째 ENG,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레이드의 0번째라고 하면은 요 딕셔너리가 통째로 나옵니다. 1번째, 2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보면, 자, 지금 요 자료형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맨 바깥에 괄호를 보면은 리스트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는 현재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0번째 원소 이거, 1번째 요거, 2번째 요거. 자, 그럼 그레이드의 0번째 네임, 0번째 키워드, 0번째 ENG,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0번째 네임, 0번째 키워드, 0번째 ENG. 그러면 여기가 0, 그 밑 옆에는 국어, 마지막은 0. 국어하고 영어요. 자, 밑에 거 나머지 두 줄은 안 봐도 되겠죠? 자, 지금 이게 보면은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죠. 이거하고 또 그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요. 이번에는 원소가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코드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인데, 반대로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도 있어요. 보통은 리스트를 원소로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자, 이제부터는 말장난이에요. 일종의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장담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시게 될 데이터의 90% 이상입니다. 한글이 더 어렵죠, 진짜. 코드 보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일단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예요. 키에 리스트가 대응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한 명 단위죠.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이제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예요. 자,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만 다 쭉 모아놓고 age라고 해서 나이만 쭉 모아놓고 hate라고 해서 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각각의 리스트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야 하나씩 이렇게 짝 맞춰서 들어가죠. 이런 전제가 먼저 명시되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은 성립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의 네임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리스트죠. 이 중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1번째는 민수, 그 다음에 민수에 해당하는 age, 나이, 민수에 해당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키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인덱스의 위치가 한 명의 데이터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딕셔너리 관련된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렌입니다. 렌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무엇이건 간에 일단 개수를 세줍니다. 여기서도 원소 개수를 세니까 하나, 둘, 셋 해서 3개죠. 렌 함수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항상 뭐가 됐건 그냥 개수를 무조건 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딕셔너리 객체 메서드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딕셔너리 객체점 get입니다. 그러면서 키의 이름을 파라미터로 주면은 철수라는 값을 뽑아서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아, 여기 실행 안 했네요. 그쵸? 차이가 없죠? 정상적일 때는 차이가 없는데 키로 직접 접근하는 것과 get이라는 함수를 쓸 때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예외 상황에서 차이가 나요. 자, 여기 보면 젠더라는 이름의 키는 없습니다. 자, 딕에서 젠더를 출력해라. 아까 우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에러예요. 에러 났죠? 자, 키 에러래요. 젠더에 대해서. 근데 get 함수를 쓰면은 존재하지 않는 키의 값을 꺼내줘 라고 이렇게 get 함수를 써도 에러가 안 나고요. 논이라는 값이 반환돼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에러가 안 나는 거죠. 이 get 함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get하고 줄하면서 젠더라는 데이터를 꺼내줘.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를 대신 리턴해줘 라고 해서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 쓸 그 기본 값의 기능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키하고 밸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딕이라고 하는 게 요거였죠? 자, 요게 데이터였는데 이 객체.키스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은 이름만 뽑아요. 이름만 뽑아서 이거를 객체로 묶어서 줘요. 자, 딕키라고 하는 객체로 반환해줘요. 이거를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한테 전달하시면 이 안에 있는 리스트만 꺼내서 리턴합니다. 즉 딕셔너리에서 키만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자, 얘를 만들어서 여기다 담고 이거를 여기다 바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소거해 버리고 얘를 이 자리에 바로 넣어서 아래처럼 코딩하면 한 줄에 끝나죠.
점점 이렇게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게 나올 텐데 이런 거에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키스라는 함수고요. 이번엔 밸류 씁니다. 값만 뽑아서 반환을 해요. 자, 값만 뽑아서 객체로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번 가공하면은 값만 뽑아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아래처럼 이렇게 리스트랑 밸류스 함수를 쌍으로 묶어서 한 번에 쓰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자, 얘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딕셔너리 객체점 아이템스라는 이름으로 호출하면 키하고 밸류를 쌍으로 묶은 튜플들의 모음인 아이템스라는 객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튜플로 묶는 거예요. 네임과 밸류를. 자,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트인데 그 안에 원소가 튜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2차원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리스트로 이렇게 바뀌고요. 아래처럼 한 줄로 처리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리스트한테 10 이렇게 주면은, 숫자는 안 되는구나. 헬로라고 하는 함수를 주면은 한 글자씩 이렇게 분리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는 함수도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어떻게든 리스트로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통 리스트 만들 때 이렇게 코딩 많이 하세요. 리스트는 10, 20, 30 이렇게요. 자, 이거 실행하기 전에, 자, 여기가 정상 실행되는 거 확인했고요.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이제 얘를 실행해 볼게요. 이제 밑에 걸 다시 실행할게요. 그러면 에러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이름이에요.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 이름을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 리스트라고 하면 얘를 인식하는 거지 파이썬 내장 기능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 만들 때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면 그 기능은 못 써요. 이제 재부팅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컴퓨터 재부팅은 아니고요. 파이썬 재부팅이에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재시작. 자, 재시작하고 여기를 다시 실행하면 나오죠. 재시작하고 나면 앞에 코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프린트는 헬로 프린트라고 하면은, 원래 프린트는 파이썬에 내장된 그 출력 명령인데 프린트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린트 함수 못 씁니다. 에러예요. 왜냐면 이걸 좀 전에 제가 문자열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실수 진짜 많아요, 파이썬에서. 자, 딕셔너리가 있을 때 키하고 밸류의 쌍으로 뭐 구별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mydig은 국어는 82, 수학은 66, 영어는 73.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이거를 서브젝트라고 하는 리스트로 바꾸면 mydic.key 이렇게 하면 이름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my.values라고 해서 포인트를 뽑아 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프로그래밍 수업이 대체로 이제 기초 과목 그 기본기를 하는 기간 동안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대체로요. 그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만 1차원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뭐 아직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저 말 보면 무슨 말인지 따라갈 수는 있겠어.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랑 별도로 딱 요 코드 보면은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갖다가 그쵸? 근데 그 말을 지금 들으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현상이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돼요. 지금부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리스트 자료 구조가 있으면요, 국어, 수학 이름만 분리해서 X축으로 쓰고요. 82, 66, 77이라고 할게요. 82, 66, 77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괜히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또 단어, 이게 또 한 2, 3일 들어가요. 그건 고급 과정에서 그 파이썬 2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진도 벗어난 얘기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뭔가 깔아야 돼요. 파이썬으로 이제 그래프 작업을 할 수 있는 뭔가 깔아야 되고요. 자, 설치를 새로 했으니까 재시작 한번 할게요. 자, 여기부터 실행. 폰트. 이거 지금 한글 처리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한글이 깨질 거예요 지금. 한글 처리하려면 또 무지하게 복잡해요. 보통 이렇게 응용이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그 간략하게 한 거지, 이거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그 무엇인가가 들어갑니다. 함수만 바꾸면 뭐 이렇게 선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 그래프 종류는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밑밥을 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지금 말씀 못 드려요. 파이썬 2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20분 드리고 10분 쉬는 시간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럼 4시 반에 뵙는 걸로 할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은요, 일단은 그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변수와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내용은 연산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함수 객체의 개념 정리를 살짝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이썬 연속성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연속성 자료형의 첫 번째는 문자열이었고요. 두 번째는 리스트와 튜플이었고요. 세 번째는 딕셔너리였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지금까지 내용은 그냥 우리가 코딩하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쭈루룩 실행하고 끝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건 사실 그냥 계산기예요. 누르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실행하니까요. 자, 이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기도 하고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아니면 코드 두 개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실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는요, 크게 봐서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하는 주제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조건문, 두 번째는 반복문, 세 번째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부분을 그 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내용하고는 결이 좀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될 거예요. 들어갈게요. 자, 요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if문이라고 하는 구문이고요. 요 if문에 살짝 덧대서 플러스 알파 형태로 존재하는 게 else라고 하는 구문과 elif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기존에 다른 코딩 하신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else if 아닙니다. 그냥 elif입니다. 저는 이거 적응하는 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코딩 하신 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조건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문이 뭔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if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조건문이라는 건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만 실행되는 거예요. 조건문의 종류는 첫 번째 if문, 어떤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잠시만요, 줌이 꺼져서, 네, 지금 아무도 안 들어있긴 하지만 줌이 꺼져서.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if else 문입니다. if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하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else라고 하는 구문을 if문에 덧대서 참일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f하고 else 사이에 elif라고 하는 구문을 필요한 만큼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세분화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판정 기준을 좀 봐야 돼요. 그 전에 일단 여기부터 구문 생김새부터 보죠. 자, 주어진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블록에 속한 구문이 실행됩니다. 이제 코드 블록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if라고 하는 키워드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명시해요. 이 조건식은 참 혹은 거짓을 따질 수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뒤에 콜론을 넣습니다. 이 콜론이라는 거는 요 구문 이후에 하위 블록이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if문보다 들여쓰기가 좀 깊게 지정되면 됩니다. 칸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통상적으로 스페이스바 4개 정도 넣습니다. 그걸 탭키 하나로 그냥 퉁쳐요 보통. 자,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A가 100이래요. 변수 1라인에서. 자, 만약에 A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그러면은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뜻이니까 조건은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속한 요 두 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10이다. 그러면 10이 10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안 맞죠. 그러면 거기에 속한 요 블록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만약에 요 if라고 하는 블록 안에 명령어가 딱 한 줄밖에 없다면 줄바꿈과 들여쓰기 없이 아래처럼 이렇게 한 줄로 명시할 수도 있긴 한데요. 요거는 그렇게 권장해드리는 표기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구문을 작성하는 스타일을 한 가지로만 이제 통일하셔야 나중에 코드 가독성이 좀 좋거든요. 자, if문에서 사용되는 조건식은요, 그 조건이 값이냐 식이냐에 따라서 형식이 되게 다양해요. 일단 일반적인 변수 자체만 둘 수도 있어요. 논리값인 경우는 대놓고 true나 false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조건으로 쓰이고요. 이런 거죠. A가 true다. if A. 그러면은 요 A는 참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실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false다. 이건 대놓고 거짓이잖아요. 그쵸? 그럼 거짓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수가 숫자형일 때, 정수, 실수를 따지지 않고 숫자일 때 0이다. 그러면 0은 거짓으로 쳐요. 그러니까 요 if문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0이 아닌 모든 값, 통상적으로 1로 대표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true로 칩니다. 조건식에 쓸 때는. 자, 그 다음 비교식. 이건 아까 봤던 거죠. A가 0보다 작다면 이 비교식은 대놓고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이 수식의 결과가 참 혹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블록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우리 참 거짓을 판단하는 식이 하나 더 있었죠. 논리식이요. A가 true고 B가 false일 때 A and B면 조건은 거짓이 되죠. A or B면 조건은 참이 되죠. 자, A가 문자열일 때 이 따옴표 안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문자열은 참입니다. 근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거짓입니다. 띄어쓰기도 엄연히 글자예요. 띄어쓰기라도 집어넣으면 이건 참이에요. 문자열은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 참, 빈 문자열인 경우 false.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는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고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아버렸다. 그럼 이 조건식은 거짓이 돼요. 판정하는 방식이 꽤 다양해요. A in B, 이건 또 다른 연산자예요. A in B 이렇게 돼 있을 때 i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잖아요. 그쵸? 자, A는 10이고요
B는 10, 20, 30이다. 그럼 B 안에 A가 들어있죠. A인 B는 참이에요. 근데 100이다. 그럼 A가 100에 B에 들어있지 않죠. 그럼 거짓이에요. 반대로 not in B, A가 B에 들어있지 않다면, 자, A가 B에 들어있지 않다면, 현재 안 들어있죠? 그럼 이때는 참이에요. 근데 A가 10이라면 들어있죠? 그럼 이때는 거짓이에요. A는 값이고요, B는 리스트입니다. 혹은 문자열도 가능해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참인 게 in,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참인 게 not in. 자, 그 다음에 is와 is not, 이거는 전에 비교식 할 때 했었죠. is는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할 경우, is not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값이 같더라도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1, is 1.0 이렇게 하면은 얘는 거짓이에요. 정수와 실수니까. 저 개인적으로 is하고 is not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in하고 not은 은근히 쓸 일이 많아요. 자, if만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프린트 축하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스코어를 80이라고 입력했거든요. 80은 60보다 크다니까 참인의 거 출력을 하죠. 두 줄 출력했죠. 자, 이제 실행하면요, 빨간 줄 가는 것부터 의심스럽죠?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시겠죠? 에러 나요. 이거 여기 왜 에러일까요? 이것만 봐선 백날 봐도 답 안 나와요. 도대체 뭐가 차이인지 모르시겠죠, 지금? 자, 위에 줄은요,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바 4개를 넣습니다. 화살표 움직이는 게 들어가죠. 아래 거는요, 띄어쓰기를 탭키로 넣습니다. 한 번에 가죠. 띄어쓰기 종류가 다르면 에러예요. 자, 이번엔 또 왜 에러일까요? 띄어쓰기 글자 수가 다르면 에러예요. 띄어쓰기 때문에 빈정상하는 게 파이썬이에요. 띄어쓰기도 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첫날 질문 받았던 거에 띄어쓰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띄어쓰기가 문법이기 때문에 앞에 첫 글자 띄면 에러예요. 코딩하다가 진짜 이렇게 빈정상하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봤어요. 딱 보는데 빈정이 빡상하더라고요, 진짜. 원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띄어쓰기 줄바꿈 같은 거 1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개발자가 코드 보기에 이쁘게 보이자고 그냥 코드를 꾸며놓는 수준으로 줄바꿈이랑 띄어쓰기를 하는 거였는데, 얘는 이걸 문법으로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맘대로 못하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자, 다행인 거는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탭키를 쳤을 때 자동으로 띄어쓰기 4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이렇게 치면은 이전 수준의, 엔터키를 이렇게 딱 치고서 입력하면은 이전 수준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밍 도구가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동안은 이런 띄어쓰기 문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들여쓰기의 정도가 다르면 에러고요. 인덴트가 들여쓰기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사용한 공백과 탭키를 사용한 공백이 같이 있으면 에러예요. 이거는 진짜 코드를 눈으로 봐서는 백날 안 보여요. 드래그 해봐야 돼요. 드래그 해보면 이제 종류가 보이거든요. 점점점점이라고 있으면 스페이스바 4개고 화살표 하나 있으면 탭키거든요. 드래그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웃기지 않나요 이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if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여기에 뭔가 좀 더 덧붙여 볼게요. else와 elif라고 하는 구문인데요. 먼저 else부터 보죠. else는 요거 하나면 설명이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if라는 게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그래서 if가 만약 요 말이 맞다면 여기를 실행해라.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실행해라가 돼요.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자, 구문 예시 볼까요? is Korean equal false. 자, 만약에 is Korean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true와 같다면. 근데 지금 틀리죠? 그러니까 if는 건너뛰고 else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죠. 가장 빈번한 게 이제 성별 판단하는 거.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죠. 자, 그 다음 elif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if하고 else 사이에 elif라고 하는 구문으로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나열합니다. 그럼 파이썬은 이 조건들을 순서대로 판단을 해요.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다음 블록 조건으로 가요. 얘도 거짓이면 다음 조건으로 가요. 자, 얘가 참이라고 치죠.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구문을 실행하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아무리 참인 게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조건, 그것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elif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는데 개수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else문은 필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그렇지 않고 요거라면, 그렇지 않고 이거라면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니면이 되겠죠. 이건 필요 안 하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혹시 선행학습 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if문, 그 다음에 elif에 해당하는 else if, 그리고 else, 이건 다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보통 스위치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파이썬은 스위치문이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금 긴가민가 한 것들, 좀 헷갈리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예제로 갈게요. 아까 전교시 그 교환해서 학습 정리하고 퀴즈 안 봤는데 요거 예제 보고 한꺼번에 같이 마무리하죠. 오늘 이거 하나도 안 봤죠 제가. 딕셔너리,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요거 학습 정리랑 퀴즈 한꺼번에 다 볼게요. 일단 예제부터 보시죠. 자, 아까 우리 미리 봤었던 예제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구문들은 이런 식이었죠.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럼 파이썬이 이거를 한 줄씩 순서대로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 명령이니까 무조건 실행해요. 여기도 일반 명령이니까 무조건 실행해요. input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화면 상단에서 입력값을 받는 거였죠. 입력값을 정수로 바꿨어요. 근데 그 입력값이 60을 넘어가면,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는데 60 미만이면 여긴 출력을 안 하겠죠. 그리고 시험 끝납니다.
실행할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프린트 시험 시작이 밑에 안 나왔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출력되는 게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여기가 실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멈추기 전까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점수 52라고 입력하면 합격입니다는 안 나올 겁니다. 시험 시작, 시험 끝. 이 부문에 안 맞으니까요. 근데 87을 입력하면은 합격입니다가 나오겠죠. 자, 숫자형 변수. 자, 머니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if 머니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조건은 참이에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자, 실행하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자인데 여기를 주석으로 바꾸고요. 아래 주석을 해제해서 실행하면 그냥 집에 가요. 자, 이 보통 참 거짓을 얘기할 때 되게 1차원적으로 기억하면은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다라고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냥 편의상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에요. 마이너스 값이라고 해도 참이에요. 소수라고 해도 참이에요. 실수여도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에요. 자, 문자열 네임은 파이썬 글자 들어있죠? 그럼 요 조건은 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출력하고 프로그래밍.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인데 만약에 문자열에 아무런 내용도 없다면 if 조건은 거짓이 되니까 여기는 출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냥 프로그래밍만 나오죠. 자, 띄어쓰기도 엄연한 글자예요. 띄어쓰기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럼 출력됩니다. 여기 띄어쓰기 하나도 출력됩니다. 조건이 참이니까. 띄어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글자가 있는 거예요. 자, 리스트일 때, 자, 성적이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있대요. 자, 리스트를 갖고 조건을 삼으면 원소가 있으니까 조건 참. 여기가 실행되겠죠? 리스트의 원소를 포맷 함수로 출력했고요. 프린트 성적 처리.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리스트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성적 처리. 자, 딕셔너리나 튜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원소가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걸 때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라는 거. 특히 파이썬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조금 좀 세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비교식과 논리식입니다.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19이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그러면 my age라는 변수가 19가 된 거니까 19가 같다. 참이죠? 출력. 자, 19와 20이 다르다. 참이죠? 출력. 19가 19보다 크다. 말 안 되죠? 출력 안 되고. 19와 19가 작거나 같다. 말 되죠? 출력되고. 그러니까 값이 19면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해볼까요? 그대로 19 입력하겠습니다. 자, 19살입니다. 20살이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20을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 안 하죠? 여기도 안 하죠? 여긴 해요. 여긴 안 해요. 자, 20 하면은 성인입니다만 나오죠. 자, 비교식, 그 다음 논리식. 자, 포인트를 입력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76을 입력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76이 70보다 크다. 조건 참이죠. 앞에 거 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봐야죠. 76이 8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true and true는 참이니까 여기 실행이 돼요. 시약점입니다가 나와요. 자, 하나 더 있죠. 자, 76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76이 80보다 크다. 거짓이죠. false or false. 결과적으로 거짓이니까 여기는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80을 입력했다고 치죠. 자, 80이 70보다 크다. 요거는 맞아요.
이거 맞네요. 82로 바꿀게요. 82. 자, 82가 70보다 커요. 앞에 건 맞아요. 근데 82가 8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건 안 맞죠. 그럼 true and false는 결과적으로 거짓이죠. 여기는 안 해요. 자, 82가 7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건 안 맞죠. 근데 82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죠. 참이니까 여긴 출력이 되겠죠. 자, 76을 넣으면은 시약점입니다. 82를 넣으면은 시약점이 아닙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논리값 쓰는 경우예요. 이즈코리안이 트루예요. 참이에요. 자, 이즈코리안과 트루가 같다. 말 되죠? 이즈코리안과 페일스가 같다. 말 안 돼요. 자, 이즈코리안과 트루가 같지 않다. 말 안 되죠. 같죠. 이즈코리안과 페일스가 다르다. 트루와 페일스가 다르다. 말 되네요. 자, 논리식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걸면 현재 true가 들어있으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not true가 되죠. 여기는 not true는 false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면은 145가 출력될 겁니다. 145. 근데 조건을 바꾸면, 자, 이즈코리안은 false예요. false와 true가 같다. 안 되죠. false와 false가 같다. 되네요. false와 true는 다르다. 되죠. false와 false는 다르지 않다. 다르다죠. 죄송합니다. false와 false는 다르다. 아니죠. 같은 건데 다르다고 얘기하죠. 안 되네요. 자, 만약에 거짓이라면, 대놓고 거짓이라는데 될 리가 있나요? 만약에 거짓이 아니라면, 거짓이 아니면 참이에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건 2, 3,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을 조건으로 쓰는 경우가, 논리 변수를 조건으로 쓰는 경우가 특별히 다른 타입보다 더 많은데, 요거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내용은 코드를 보시면서 내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먼저 이해를 하세요. 자, is A는 1, 2, 3, B도 1, 2, 3, C는 2, 3, 4. A is B. 123과 123이 같다. 같죠? 참입니다. 123과 그 다음에 C 2, 3, 4가 같다? 조건 안 맞죠? 실행이 안 돼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이퀄 두 개랑 차이가 없다고요. 자, 근데 얘네들의 비교는 이퀄 두 개는 값만 비교하니까 실수형 1.0과 정수형 1을 같다고 판단하는데, is는 타입까지 비교하니까 요 두 개를 다르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x가 1이고 y가 1.0일 때 이퀄 두 개로 하면 얘는 참이 돼요. 근데 is로 비교하면 거짓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결과는 1번만 출력될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is 아시죠? 자, 123.0과 123. 우리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소수점이 있냐 없냐 자체가 차이라고요. 자, 느낌표 이퀄은 소수점이 있어도 무시하는 비교 연산자니까 123과 123이 다르다. 아니죠. 같은 거죠. 안 됩니다. 근데 123.0과 123이 타입까지 같지 않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죠. 정수와 실수 비교니까. 그래서 여기는 2번만 출력됩니다. 근데 is하고 isnot은 모르겠어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쓰는, 전혀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이는 겁나 많이 써요. 자, 2년 산자입니다. 멤버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유저 1과 유저 2가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멤버 리스트가 현재 웹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고요.
유저 1과 유저 2가 신규 가입을 하려고 입력한 아이디예요. 자, 유저 1이 멤버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 헬로 있죠? 이건 트루예요. 월드가 멤버 리스트 안에 있다. 인이니까. 근데 없죠? 그럼 여긴 거짓이에요. 트루, 아이고 위에 실행 안 했네요. 트루, 페일스. 결과가 트루, 페일스니까 이것도 조건문에 쓸 수 있다고요. 자, 유저 1이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다. 아까 이거 참이었죠? 그럼 여기가 실행돼요. 이미 기존 회원 목록에 걸리니까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가 나온 거고요. 유저 2는 멤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가입돼 있지 않은 거니까 출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력되고 여기는 출력이 안 되고. not in은 뒤집으면 되죠. 유저 1은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안 되고요. 유저 2는 포함이 안 돼 있었으니까 not in은 참으로 판단하죠. 자, else절입니다. 예, 맨 처음에 봤었던 if문을 다시 가져왔어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요. 입력값을 50으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값이 50이 되니까 50이 60보다 크다. 조건 안 맞죠? 아까는 이렇게 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else가 있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else를 실행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한국입니까? YN을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Y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대소문자 구별 안 하고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입력값을 대문자로 바꿨어요. 이걸 대문자로 바꿔서 비교하지 않으면은 조건을 이렇게 써야 돼요. 엔서가 소문자 Y이거나 엔서가 대문자 Y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를 입력값을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버리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if 조건을 하나만 써도 되겠죠.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그 자체가 연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입력했다라고 치면 n이라고 입력할까요? n을 입력하면 요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else로 뛸 거고요. 이즈코리아는 false가 저장될 겁니다. 자, 그럼 이즈코리안을 갖고 비교를 써요. 거짓이니까 if 건너뛰고 else로 가겠죠? not 이즈코리안. 자, false인데 not을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 자체가 참이 돼요. 그럼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n을 입력하면 2번, 3번이 출력됩니다. 반면에 y를 입력하면 1, 4번이 실행되겠죠. 자, 아까 했었던 거 또 나왔습니다. 자, 유저 1은 멤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요. 유저 2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자, 유저 1이 멤버 리스트에 있다면 true죠? 그럼 여기 실행해요. 유저 2가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다면 거짓이죠? 여기는 else가 실행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저 1 헬로는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월드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실행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elif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제가 양이 좀 많네요. 일단 자, elif는 if하고 else 사이에 나열된 조건 중에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수행해요. 나머지는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점수를 입력했다고 칠게요. 72를 입력합니다. 자,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죠? 다음으로 가요.
72가 80보다 크다. 안 맞죠? 다음으로 가요. 72가 7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시작점을 출력해요. 그 다음에 다 빠져나간다고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부분만 실행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72가 60보다 크다. 여기도 참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한다고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자, 72 이렇게 하면은 시약점만 출력되고 뒤약점은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문을 딱 만나면은 아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전체 구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석이 될 정도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작문은 조금 나중에 연습하시고 일단은 독해부터 연습하세요. 코드에 대해서. 자, 일단 잠깐 쉬시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럼 5시 20분이죠. 그 다음에 요거 실습 시간 30분 잡겠습니다. 그럼 5시 50분 딱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실습 마무리 하시고 오늘 각자 수업 종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실습 시간을 내드리면은 덜어 집에 가서 해도 되죠 하면서 일찍 가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근데 너무 일찍 가시면 제가 좀 학원에 곤란해지니까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은 적어도 40분까지는 자리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50분에 끝내야 되는 건데 10분 정도는 우리 좀 유두리 좀 발휘하자고요. 자, 남은 시간 이제 편하게 실습 겸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주차쯤 돼서 양을 좀 더 늘려왔는데 양이 많나요? 어제보다 그래도 분량이 좀 많긴 한데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중반 넘었으니까 조금 이제 기어 한 단계 올리긴 해야죠. 많기가 않네. 설명하면서 나도 있으니까.
자, 오늘 그 리스트부터 살펴봤었죠? 자, 리스트는 문자라고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라고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이런 애들을 묶어서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묶어서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똑같아요. 인덱싱, 슬라이싱 규칙을 제공하는데 슬라이싱이 좀 더 문자열보다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특정 내용을 지울 수도 있었죠. 그래서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와 메서드가 제공되는데 이거는 예제 코드를 통해서 직접 봤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튜플은 리스트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지만 한번 초기화되면 원소의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자료형이고 딕셔너리의 밸류는 값, 리스트, 새로운 딕셔너리. 여기서 말하는 값은 우리가 말한 일반 변수요. 다양한 형태가 적용될 수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 새로운 딕셔너리를 이제 밸류로 설정하면은 정보를 계층화시킬 수 있어서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 혹은 리스트를 포함하는 딕셔너리 이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진짜 많이 쓰여요. 프로그램이 중급 이상 들어가면 그것만 써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패턴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딕셔너리를 쓰기 위한 다양한 내장 함수랑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이것도 실습 코드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으로 넘어왔죠.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는 문법적 표현이고요. else는 조건이 거짓일 경우 실행되는 표현인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if문 뒤에 와야 됩니다. elif는 여러 개의 조건을 세분화하고요. 가장 처음에 만나는 조건에 대한 블록만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 1, 2, 3, 4, 5로 정해진 리스트에서 2:5가 의미하는 결과. 자, 0, 1, 2, 3, 4까지 있어요. 5는 없네요. 자, 슬라이싱 할 때 없는 거 지정하셔도 돼요. 항상 그 왼쪽 거까지니까요. 그러면 3, 4, 5가 되겠죠. 자, 슬라이스로 지정된 범위의 원소수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은 리스트가 확장됐었죠. 자, 리스트와 똑같은 구조를 갖지만 읽기 전용인 자료 구조. 튜플이었죠. 자, 딕셔너리 원소에 부여되는 이름. 이름을 무엇이라는가? 키입니다. 딕셔너리를 구성하기 위한 괄호는 중괄호였죠. 괄호 모양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딕셔너리에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서 그 결과를 다시 리스트 함수에 전달하면은 반환되는 재료의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 키스 혹은 밸류스 함수를 써서 걔를 다시 리스트로 한번 가공한다.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아까 그래프 잠깐 보여드렸지만 진짜 많이 쓰는 코드 조합 패턴이니까요. 자, if문의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 쓰이는 기호. 콜론, 중괄호, 소괄호, 세미콜론. 네. 파이썬에서 코드 블록은 무조건 콜론으로 갑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중괄호 쓰는데요. 네. 파이썬은 딕셔너리를 제외하고는 중괄호 안 씁니다. 자,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문. else였죠. 조건을 세분화할 때 쓰는 거는 elif였죠. 자, 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내용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두 단원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좀 중간중간에 단원으로 분류하기가 좀 애매해서 좀 남겨둔 짜투리 내용들이 있어요. 문법적인 거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일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총 집결시켜서 등장시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 패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리고 나면 거기까지 살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인 함수라고 하는 주제가 남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다음 주 스토리 라인이에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 이후에 또 파이썬 2에서 같이 가실 분도 계시고 아니실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첫 번째 과정에서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정리하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